안녕하세요. 자, 경영지도사 재무회계 강의를 하게 되는 현진환 세무사입니다. 자, 요번 시간에는 우리 이제 교재에 있는 그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처음 재무회계를 우리가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초 회계 원리 과정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에도 우리가 1장에 나와 있는 이 복식부기 원리에 대한 내용인데 요 내용을 먼저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경영지도사 이제 우리 수업을 듣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우리 재무회계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미리 예습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하기 들어오기 전에 요걸 공부하고 들어오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이제 가성비 있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꼭 요 수업을 수강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복식부기 원리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자, 교재 1절을 보게 되면, 자, 부기와 회계에서 이제 부기의 의의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자, 그럼 부기의 의의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부기라는 거는 장부 기록의 준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장부 기록을 의미하는 거고, 자, 장부를 기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장부를 기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거기 보면 알고 있듯이 단식부기가 있고, 그 다음에 복식부기가 있다. 그런 겁니다. 우리 뭐 탁구라든가 테니스 보면 단식 경기고 복식 경기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장부를 기록하는데 단식으로 우리가 장부를 기록하는 거고 복식으로 우리가 장부를 기록하는 건 어떤 차이점이 있냐? 일단 우리가 장부에 기록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거래에 대한 기록이에요. 근데 그 거래도 회계상의 거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회계상의 거래. 그러니까 여기 제가 굳이 회계상의 거래라고 얘기한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래가 모두 우리가 장부에 기록하는 거래가 아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장부에 기록하는 거래는 일정한 요건을 만족을 해야지만 우리가 장부에 기록을 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회계상의 거래에 해당되는 거하고 해당되지 않는 거 구분하는 것도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럼 일단은 회계상의 거래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만족해야 되냐? 거기 나와 있죠. 자, 거기 우리 굵은 글씨로도 나와 있는데 재산의 증가한 변화를 일정한 원리에 따라서 기록, 계산, 정리하는 방법이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재산의 증감 변화. 그러니까 장부에 기록하는 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재산의 증가 또는 감소를 가져와야 되는 거고, 또는 재산의 증감이 없어도 그 항목에, 구성 항목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면 장부상에 기록하는 거래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재산의 증감 변화를 가져오는 거래를 일정한 원리에 따라서 기록을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일정한 원리. 그러니까 일정한 원리가 바로 뭐냐? 이게 이제 우리가 1장에서 우리가 회계 기초에서 공부하는 이 복식부기라는 걸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기의 기록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렇죠? 회계상의 거래,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기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단식부기로 기록하지 않고 뭘로 기록한다? 복식부기로 기록한다. 그 이유는 이게 더 유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보 이용자한테 정보를 제공할 때 복식부기로 기록하는 게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왜 그러냐?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하면, 그렇죠? 이 거래로 인한 결과가 있을 거고 이 결과에 대한 항상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그 거래가 발생한 원인과 결과가 있는데 단식부기는 단순히 그 거래에 대한 결과만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식부기는 그러한 결과뿐만 아니라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와 있는지 그 원인까지 하나의 동시에 우리가 기록을 하는 거다. 원인과 결과를 동시에 기록하는 거야. 그럼 원인과 결과를 동시에 어떻게 기록하냐? 복식, 양쪽으로 나누어서 기록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계처리라는 걸 공부를 할 때, 회계처리를 공부할 때는 이렇게 양쪽으로 나누어서 하나의 거래, 동일한 거래에 대해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우리가 둘로 나누어서 기록하는 이런 방법이 바로 복식부기의 원리다. 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좀 더 거래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쪽으로 나누어서 기록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왼쪽을 우리는 차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오른쪽을 우리는 대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우리가 복식북이라는 거는 어떤 결과만을 단순하게 한 줄로 표시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 결과와 원인을 우리가 양쪽으로 나누어서 즉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서 기록을 하는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차변에 기록하는 내용하고 대변에 기록하는 내용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차변에 기록하는 내용을 우리는 차변 거래의 요소다 해서 차변 요소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대변에 기록하는 내용을 오른쪽에 기록한 내용을 대변 거래 요소다 해서 대변 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정해놓고 그렇죠? 정해놔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 자산이 증가하게 되면 그 거래를 통해서 자산이 증가하면 차변 요소에 해당이 되는 거야. 딱 정해놓는 거야. 근데 반대로 그 자산이 감소하게 되면 그 반대는 그 반대편에 기록하는 거야. 그래서 자산의 증가는 차변, 자산의 감소는 대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런 일정한 원리에 따라서 양쪽으로 기록하는 게 복식북이 원리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회계의 의의를 보게 되면 첫 번째 줄에 보게 되면 유용한 경제적 정보를 식별, 측정, 전달하는 과정이다 해서 이제 이건 뭐 유명한 회계 정의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회계의 의의 해서 특정 기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정보 수요자들의 그 특정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보 수요자 가장 대표적인 자들이 바로 뭐냐면 이게 이제 회계 정보 이용자가 되는데 회계 정보 이용자. 어떤 특정 기업이 있으면 이 기업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어 하는, 그리고 물론 이 기업에 대한 정보는 재무 정보가 되는 거죠. 그런 수요자들이 바로 회계 정보 이용자가 되는데, 결국 이 기업과 회계 정보 이용자들 간에는 무슨 이해관계가 있냐면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 다음다. 경제적 이해관계. 경제적 이해관계라는 건 뭐냐면 서로 간에 돈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투자자예요. 투자자. 투자자에 누가 있어요? 주주라든가 채권자라든가 그렇죠? 또는 대여자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 뭐예요? 기업하고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주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발행한 주식에 대해서 그렇죠? 투자한 사람이 되는 거고, 채권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되는 거고, 대여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회계 정보 이용자, 이 정보 수요자가 되는 거죠. 그런 정보 수용자한테 경제적 의사결정을 위한 그죠? 돈과 관련된 의사결정이죠. 대표적으로 뭐 투자 의사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바로 이제 회계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회계는 흔히 정보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경제적 정보를 식별하고 측정하여 전달하는 과정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들한테 이들이 경제적 의사결정을 위해서 이 기업에 대한 재무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러한 정보가 바로 무슨 정보다? 회계 정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제공하는 정보 제공의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 바로 뭐냐면 그게 재무제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재무회계에서 공부하는 건 결국 뭘 공부하는 거냐면 이러한 기업이 회계 정보 이용자한테 제공하는 정보 제공의 수단이 그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원칙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그게 재무회계 내용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회계와 부기의 차이인데 요거는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부기라는 거는 장부기록이에요. 그렇죠? 여기 나와 있듯이 부기는 장부기록인데 회계라는 거는 이 부기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부기에 뭐가 가산이 되는 거냐면 부기에 이게 경제적 의사결정이 의사결정이라는 건 당연히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른 경제적 의사결정이 포함된 이 개념이 바로 뭐가 되는 거다? 요게 회계가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기의 경제적 의사결정. 그러니까 회계라는 개념은 부기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부기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장부기록을 통해서 결국은 뭘 산출하는 거냐면 재무회계라는 게 바로 뭐냐면 이 장부기록을 통해서 정보 이용자들이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수단을 제공하는 건데 그 정보 수단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재무제표가 되는 거예요. 재무제표. 그래서 재무제표라는 거는 이 장부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작성하는 거예요. 이 재무제표라는
재무보고서라는 거를 우리가 장부기록을 통해서 작성해가지고 이걸 이용해서 그렇죠? 이 재무제표의 정보를 이용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게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다? 회계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기하고 회계의 관계를 봤을 때는 회계가 훨씬 더 포괄적인 그런 개념이 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그건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회계의 분류가 나와 있습니다. 회계도 그렇죠.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회계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냥 추상적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회계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게 되면 이제 재무회계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원가 관리회계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세무회계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정부회계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공부해야 되는 그 회계는 바로 요 재무회계하고 원가관리회계 요걸 공부하는 거고, 세무회계는 세법 선생님하고 공부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회계는 우리 시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는 우리가 이거 X라고 했는 건 이건 우리 시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거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회계도 서로 이름이 다른 거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적이 다르니까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서로 다르다는 거. 그럼 재무회계라는 건 우리가 뭘 공부하는 거냐면 이거는 갭.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을 공부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크게 요 갭에 해당이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한국이 채택한 국제 회계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이렇게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 나오는 거는 어떤 회계 원칙이 우리 시험에서 다루는 거냐면 요걸 공부 다루는 거야.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이다 등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계 기준에 따라서 그러니까 일정 회계 원칙이 되는 거죠. 이 회계 원칙에 따라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인 재무제표를 우리가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재무상태표, 기업의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거고, 기업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포괄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하고 포괄손익계산서를 토대로 해서 파생된 현금흐름표라든가 또는 자본변동표, 이게 바로 재무제표에 해당되는 거다. 그래서 이러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이걸 작성하는 원칙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러한 작성 원칙을 공부하는 게 바로 재무회계 내용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 원가관리회계는 우리가 재무회계를 공부할 때는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공부하냐면 상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상기업, 상품 매매 기업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품 매매 기업은 어떤 제품을 이렇게 제조하는 게 아니라 제조된 제품을 매입을 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상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매입을 하고 그걸 판매하는 기업, 그게 상기업. 그래서 재무제표 작성 원칙인 재무회계를 공부할 때는 우리가 상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공부를 하고, 원가관리회계는 이거는 대상이 누가 되는 거냐면 제조기업이 되는 거예요. 제조기업. 제조기업이란 건 뭐냐면 이게 완성된 제품을 구입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원재료를 구입해서 가공을 통해 가지고 완성품을 만드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제품 제조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제품 제조기업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제품을 만들었을 때 투입된 원가를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제품의 원가를 계산해야지만 우리가 정확한 수익성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따라서 그러한 제조기업들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는 게 원가회계가 되는 거고, 그러한 원가 정보를 토대로 해가지고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하는 게 관리회계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일정한 회계 원칙에 의해서 작성되는 게 아니다. 거야. 물론 이 원가회계는 이거는 재무회계 영역이에요. 이거는 그 제조기업의 재고자산에 해당되는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재무회계 영역이 되는 거고, 이 관리회계는 이거는 어떤 결정의 목적이냐면 의사결정의 목적이 되는 거다. 의사결정.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경영자라든가 어떠한 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회계를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회계 정보 없는 그런 경영자, 그런 뭐 의사결정자를 통해서는 우리가 정확한 그리고 유용한 우리가 의사결정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기업에 대해서 투자할 때도 그 기업에 대한 재무 정보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재무 정보를 해석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가 필요하다?
회계 정보가 필요하다. 그렇죠? 굉장히 유용한 학문이 되는 겁니다. 회계학이라는 거. 그래서 저 굉장히 회계학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제가 회계 강의를 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저는 회계학을 굉장히 굉장히 매력 있는 그런 학문이 되는 거예요. 공부하면 할수록 굉장히 재밌어지는 학문이 바로 회계학이 되는 거다. 아무튼 요거는 이제 제조기업의 제품 원가 계산과 경영 의사 결정을 위한 회계가 바로 원가 관리가 되는 거고, 세무회계는 이건 기업들이 우리가 세금을 내게 되는 거잖아요. 또는 개인도 우리가 세금을 내게 되는 거고, 또는 소비세는 부가가치세에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각각 이거는 세금을 계산하는 거야. 이건 세금을 계산하는. 그렇죠? 세금을 계산한다는 거는 법에서 정해져 있어서 세금을 그냥 정부에서 너 이번에 돈 많이 벌었으니까 얼마 가져간다 이런 식이 아니잖아요. 법에서 정해진 대로 해서 그 법에 의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세금을 계산하는 것 때문에 한마디로 세무회계에서 공부하는 내용은 바로 세법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 세법, 바로 세금 계산, 이게 세무회계가 되는 거고, 정부에게는 우리나라 중앙정부기관이라든가 또는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적용하는 회계가 바로 정부회계로서 가장 이건 비영리 회계에 해당되는 거죠. 우리가 위에서 공부하는 것들은 재무에서 공부하는 건 우리가 영리기업을 위한 건데 이건 비영리기업.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라든가 또는 중앙정부기관, 그렇죠. 뭐 국방부라든가 또는 뭐 기획예산처라든가 이렇게 중앙정부 부서들 있잖아요. 다 이게 회계 실체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또 뭐 지방자치단체 경기도라든가 또는 뭐 서울시라든가 다 하나의 회계 실체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에게도 복식부기 원리를 도입해가지고 국가 회계 기준이라든가, 그렇죠. 그러니까 중앙정부기관이 작성하는 회계 원칙이 되는 거고, 지방자치단체 회계 기준, 지방자치단체가 적용하는 회계 원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거다. 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거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회계 분류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게 되면 주식회사라는 게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회계를 적용할 때 이 회계의 실체가 되는 게 바로 이제 회사가 되는 건데, 회사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기업들이 바로 주식회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주식회사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 간략하게 알아야지만 그래도 이제 잘 이해도가 더 넓혀지기 때문에 주식회사의 특징에 대한 내용인데, 이 특징에 대한 내용은 우리 상법에서 기업법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상법을 우리가 다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주식회사 관련된 거기 나와 있는 8가지 정도 있죠. 8가지는 여러분들 좀 충분히 좀 숙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식회사의 특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주식회사의 이제 특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회사의 종류는 이제 크게 이렇게 4가지. 주식회사, 유한회사, 한명회사, 화자회사 등이 다양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대상으로 하는 건 이제 주식회사예요. 가장 규모가 큰 기업으로서 주식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주식을 발행해서 자본을 조달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는 원천이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예. 자, 이렇게 회사가 있으면 회사가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원천이 2가지가 있는데, 그 자금을 우리 이제 자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자본도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빌려오는 거예요. 그걸 타인 자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타인 자본. 그 다음에 투자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기 자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본. 그래서 타인 자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은행 가서 빌릴 수도 있는 거고, 또는 회사가 사채를 발행해서, 그렇죠. 회사가 채권을 발행해서 누구로부터? 채권자로부터 직접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는 거고, 또는 간접적으로, 그렇죠. 또는 은행이라는 금융기관을 통해 가지고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다.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타인 자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타인 자본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그러면 채권자로부터, 그럼 이거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돈 받을 권리가 있는 거고, 그러면 회사는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돈을 나중에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일정한 이자를 정해서 이자를 주고 나중에 원금을 상환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타인 자본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부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 쉽게 얘기하면 빚이에요, 빚. 그렇죠. 빚을 지는 거예요, 빚을. 그 다음에 자기 자본은 뭐냐면,
자, 요거는 회사가 이제 주식이라는 걸 발행을 해가지고, 주주로부터, 투자자인 주주로부터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야. 그러면 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채권하고 차이점이 뭐냐? 채권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이 종료가 되면, 그걸 우리가 이제 만기라고 얘기하죠. 그 만기 시에 원금을 상환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의무를 지게 되는 거예요. 의무. 그러니까 부채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뭐냐면 의무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자본은 주식을 발행해가지고 주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데 나중에 회사가 망했다? 그럼 이 돈을 채권자한테 부채에 해당되는 거는 갚아야 되지만 얘는 갚을 의무가 없다 같은 겁니다. 주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주는 자기가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만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주주의 유한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한 책임이면 아무도 투자하지 않겠죠. 그러면 주주의 유한 책임이라는 건 뭐냐면 투자한 것만 책임지겠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자가 되는 거고, 이 주주는 이거는 채권자가 아니에요. 이건 투자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채권자라는 거는 우리가 사채 같은 경우에는, 부채 같은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놓고, 그러니까 만기라는 게 존재하지만 주식이라는 건 만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회사가 이제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돈이 필요하잖아요. 자금을 조달해서 그 조달된 자금으로 자산을 구입해가지고 그 자산을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발생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금 조달을 위해서 주식을 발행해서 자본을 조달하는, 자, 이런 회사가 바로 이제 주식회사의 가장 큰 특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점이 있냐? 그러면 이제 회사가 이 조달된 자금을 가지고 자산을 구입해가지고 이 자산으로부터 돈을 벌어들인 거예요. 그죠? 이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우리가 발생시키고, 그 다음에 이 자산의 희생분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비용이 되는 거다. 이런 구조로 보는 거예요. 이런 거 쉽게 생각하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회사의 경영활동이라는 게 별게 없어요. 일단은 내가 어떤 장사를 시작한다라고 하면 돈이 필요하죠. 돈을 빌려오는 거예요. 은행으로부터 빌려온다. 또는 회사 같은 경우에,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사채를 발행해서 빌려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1,000원을 빌려왔어요. 그 다음에 투자자를 모집하는 거야. 나한테 이런 좋은 아이템이 있으니까 여기 투자할 사람. 대신 너희들이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지 않는다. 나중에 내가 망해도. 그죠? 이건 갚을 의무가, 이거는 갚아야 되는 거고. 1,000원. 그리고 이건 타인 자본, 부채가 되는 거고, 이건 자본이 되는 거예요. 자본. 이건 부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는가? 자산을 구입하는 거예요. 자산을 구입을 해가지고 이 자산을 활용해서 수익을 발생시키고, 그리고 수익이 그냥 발생하나요? 이 자산이 희생돼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희생분을 우리가 비용으로 우리가 인식을 해가지고 매년 이러한, 이게 고유의 이제 우리가 반복적인 이런 활동을 우리는 영업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회사가 이제 돈을 벌어들여 가지고 만약에 이익이 쌓이게 되면 그 이익은 이제 자본에 우리가 표시를 하거든요. 나중에 공부하게 되면 그 이익을, 그렇죠? 그러니까 채권자한테는 약속한 이자를 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서는 이 이익은 누구의 몫이 되는 거냐면 바로 주주 몫이 되는 거야. 이게 주주가 바로 회사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익을 나중에 배분해줘요. 분배해주는 건데, 이런 이익의 분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배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식회사는 경영활동을 통해서 장사해가지고 돈 벌면 주주들에게 분배하는데, 나눠주는데 이를 배당이라고 한다.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발행할 때, 자, 주주가 돈이 많아야지만 투자하는 게 아니죠. 한 주를 살 수도 있고, 또 돈이 많으면 100주를 살 수도 있고 1000주를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소액의 다수의 증권으로 분할해서 발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가 있다, 그렇다는 겁니다. 자, 출자자인 주주는, 출자자 바로 투자자가 되는 거죠. 자신의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주식을 발행해가지고 나는 그 주식에 투자해서 삼성전자 주주가 됐는데, 그 삼성전자 주식은 우리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거래.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는 코스피라는 주식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로 이런 시장에다가 우리 회사가 등록을 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 회사는 이제 상장회사가 되는 겁니다. 이런. 그러면 이제 우리 회사의 주식은 이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거예요. 이 시장에서 거래가 되면 이 시장 참여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래가 어떻게 돼요?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처음에 내가 A라는 주주가 삼성전자 주식을, 그렇죠? 투자해가지고 받았는데, 그 삼성전자 주식이 바로 이 시장에 상장되어 있어가지고 이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거야.
그래 만약에 삼성전자 주식의 주가가 오르게 되면 이제 A는 어떻게 돼요?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주식시장을 통해서. 그 파는 그 대리인이 바로 뭐가 된 거면 증권회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B한테 주식을 양도할 수가 있다.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러한 주식의 즉 주식의 매수자와 매입자가 그렇죠. 이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우리가 뭐야 매입할 수도 있고 매수할 수도 있다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상장 주식의 장점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러한 공식화된 이런 시장에서 상장되지 않으면 그러면 전화 걸면서 파는 거예요. 이제 매수자를 찾는 거죠. 이제 그런 주식을 우리가 이제 비상장 주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제3자에게 언제든지 이렇게 매도할 수 있으며 또는 우리가 매입할 수도 있다. 그렇다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또 구입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주식회사는 법인격을 갖춘 독립된 실체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주식회사 삼성전자가 있고 삼성전자를 제가 예를 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기업이 되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가장 큰 기업이다 하는 겁니다. 1등이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들 1등 하라고 제가 1등 기업을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럼 삼성전자에 이제 주주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주주. 주주는 바로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그런데 이 주주가 삼성전자 주식 투자했다고 해서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건 아니죠. 이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경영진들이 있어요. 이사회가 있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주를 우리가 뭐냐면 투자한 사람을 자본의 위탁자가 되는 거고 이거 위탁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자본을 위탁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경영하는 이 경영진이 자본의 수탁자가 되는 거예요. 그 위탁자는 저 수탁자가 경영 잘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재무제표를 통해서 즉 회계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한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회계 목적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아무튼 이렇게 경영진이 있다 같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그러면 만약에 삼성전자가 어떤 토지를 구입했다. 이 토지를 구입했을 때 이 토지의 소유권자는 누가 되냐? 주주가 되는 게 아니라 누가 된다는 거예요. 법인격을 갖춰. 이 삼성전자도 하나의 인격을 갖춘다는 거예요. 법에서 인격을 정해서 바로 이러한 그렇죠? 요 거래에 대한 회계 실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판 사람은 삼성전자 주주하고 거래를 한 게 아니라 누구하고 거래를 한 거예요? 삼성전자하고 거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토지의 소유권자는 누가 되는 거야? 삼성전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법에서 인정한 하나의 회계 실체가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법인격을 갖춘 독립된 실체이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명의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부담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채권자로부터 자금을 빌려오고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오는 거고 이 부채는 누구의 부채가 되는 거야? 삼성전자의 부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산을 구입했을 때 이 자산에 대한 소유권자는 누가 된다? 삼성전자 주주가 아니라 또는 삼성전자 채권자가 아니라 누가 되는 거다? 주식회사 삼성전자가 되는 거다. 왜? 법에서 인정한 인격을 갖추고 있는 하나의 회계 실체가 되는 거야. 개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가지고 이 해커스 학원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렇죠? 해커스 학원하고 저하고의 거래 실체가 되는 건 제 개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돈은 제 소유권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법에서 인격을 갖춘 독립된 실체 주식회사는 따라서 주식회사가 바로 거래의 실체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재무제표는 누구의 재무제표가 되는 거야? 어떤 삼성전자 특정 집단 주주라든가 채권자의 특정 집단의 재무제표가 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기업 회계 실체에 대한 재무제표가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주식회사의 기관이 있어요. 이제 기능을 하는 조직 단위인데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주주총회는 의사결정 기관이 되고 이사회는 경영진이 되는 거고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업무 집행을 감시하는 기관이 되는 거다. 보시면 되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됐다.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삼성전자 주식에 투자했다고 해가지고 주주가 경영하는 게 아니죠. 물론 오너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소유와 경영이 일치가 될 수가 있지만 보통 이제 주식회사가 이제 자본시장에서 발달하게 되면 주주와 그 다음에 경영자는 서로 어떻게 되어 있다? 분리가 되어 있다.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주식회사의 소유주인 주주는 무슨 책임을 진다? 제가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거예요. 무한 책임이 아니라 유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 그렇다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주식회사의 종류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 주식회사에서 발행한 이 주식이 어떤 공식화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으면 상장 주식이 되는 거고 그런 시장이 존재하지 않으면 비상장 주식이다.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재무상태표의 이제 기초. 자,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재무보고서를 작성하는 건데, 재무보고서의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가 바로 뭐냐면,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상태표하고, 그 다음에 그 기업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포괄손익계산서. 그래서 이제 요, 재무상태표하고 포괄손익계산서, 요거는 뭘 나타내는 거고, 거기에는 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재무상태표의 기초에서 이제 재무상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재무상태라는 게 바로 뭐냐면 기업의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재무상태, 그 기업의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그 기업의 재산 상태를 크게 세 가지의 요소로 구분해서 나타내요. 크게 세 가지 요소. 자, 그래서 이제 이 재산 상태, 재무 상태가 크게 세 가지 요소인데, 자, 어떤 세 가지 요소가 있냐? 자산, 그 다음에 부채, 자본. 자산, 부채, 자본. 그래서 기업이 재산 상태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재산 상태를 물어볼 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너 지금 얼마 있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죠. 또는 너 1년 전에 얼마 있었니? 이런 식으로. 과거, 현재, 미래는 뭐 아직 모르니까 불확실하니까 그거 물어볼 수가 없는 거고, 현재 얼마 있었냐? 과거에 얼마 있었냐? 이 물어볼 때는 항상 시점을 전제로 해서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기업의 재산 상태를 나타낼 때는 어느 일정 시점에서의 재산 상태를 보고하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자, 재무상태표라는 거는 기업의 일정 시점에서, 재산 상태는 시간의 개념에서 봤을 때는 기간이 아니에요. 이거는 일정 기간이 아니라 일정 시점에서의 그 상태를 물어보는 거예요. 상태. 자, 그런데 그 상태를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구분해서 물어보는 거다. 다갑니다. 그래서 자산과 부채와 자본으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물어보는데, 자, 우리가 이제 앞서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장부를 기록을 할 때 회계상의 거래를 기록해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틀로 보게 되면 회계상에 거래를 기록을 해가지고 거래의 기록을 통해서, 물론 요 가운데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뭘 작성하는 거냐면 재무제표라는 걸 작성을 하는데, 복식보기 원리에서의 이제 재무제표는 장부 기록을 통해서 작성하는 재무제표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재무상태표하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가 있다. 당합니다. 손익계산서. 그래서 요 재무상태표는 기업의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거고, 요거는 뭐냐면 기업의 경영성과를 나타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먼저 공부하는 게 요 재무상태표를 공부하는 거죠. 그런데 이 거래를 기록할 때 무슨 원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일정한 원리가 있다고 그랬죠. 일정한 원리. 그럼 일정한 원리는 양쪽으로 나눠서 기록하면 돼요. 양쪽으로. 그러니까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차변에 기록되는 것도 있고 대변에 기록되는 것도 있다. 한 겁니다. 그런데 차변에 기록되는 게 바로 누구냐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차변에 우리가 재산 상태를 나타낼 때 이게 그 복식부기 원리에 따라서 일정한 원리가 바로 이게 복식부기 원리라고 했잖아요. 그럼 양쪽으로 나누어서 기록을 해서 우리가 재산 상태를 보고하는데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재산 상태의 요소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산, 부채, 자본이 있는데, 그럼 자산, 부채, 자본을 양쪽으로 나눠서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왼쪽에는 뭘 기록한다? 자산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뭘 기록한다? 여기는 부채와 자본을 기록한다. 당합니다. 그렇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볼 요 손익계산서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손익계산서도 우리가 양쪽으로 나누어서 기록하는데, 얘도 손익은 이게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럼 경영성과는 크게 두 가지 요소로 나타내요. 뭘로? 수익과 비용으로. 오른쪽에는 수익, 왼쪽에는 비용. 물론 이제 요 수익과 비용의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수익과 비용이 있는데 수익이 1000이고 비용이 800이다. 그러면
우리가 양쪽으로 나눠서 기록할 때 지키는 원칙이 뭐냐면 양쪽의 금액을 같게 만들도록 우리가 작성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익이 더 크면 그걸 우리는 이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반복적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매년 그렇죠. 경영 성과가 도출이 되면 그 경영 성과가 재무 상태에 반영이 되고 또 매년 또 영업 활동을 통해서 장사를 하면 경영 성과 나면 그게 또 재무 상태에 반영이 되고 그렇죠. 이러한 경영 성과 거래를 통해서 이러한 자산 부채도 우리가 변동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일정하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럼 지금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큰 틀의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재무상태표라는 거를 작성을 할 때, 이 재무상태표라는 게 일정 시점에서의 그 특정 기업의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데, 자, 우리는 약속을 하는데, 이 재산 상태를 크게 세 가지 요소인 자산과 부채와 자본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자산은 왼쪽에 기록하고, 그 다음에 부채와 자본은 이거는 오른쪽에 기록하기로 약속을 한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나타내주는 이 양식을 우리가 교과서에서 T계정 양식이라고 얘기해요. T계정. 이게 T자 모형으로 생겨가서. 그리고 항상 중요한 거는 뭘 지켜야 되냐면 양쪽 금액이 서로 같아야 된다. 그렇다는 겁니다. 같아야 된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양쪽에 표시를 할 때 왼쪽에는 뭘 표시한다? 자산.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뭐와 뭘 표시한다? 부채와 자본을 표시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 재산 상태 이런 거예요. 기업이 경영활동을 위해서 돈을 빌려와요. 1,000원. 그 다음에 주주를 모집해요. 1,000원. 그럼 이 2,000원에 자본을 가지고, 물론 요거는 갚아야 되는 거니까 내게 아니죠. 타인 자본이고 요건 투자받은 거니까 이 자본은 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자기 자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걸 가지고 내가 이제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산을 구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2,000원. 그렇게 해서 이제 기업의 재산 상태는 크게 이렇게 재무상태표 요 오른쪽에서의 자금 조달 통해 가지고 조달된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투자된 자산 가지고 영업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그게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반복적으로. 그러면 그 재산 상태는 그렇죠? 예. 물론 이 영업활동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매년 달라지게 되는데 그럼 어느 일정 시점에서 재산 상태를 딱 펼쳐봤을 때는 어떻게 펼쳐진다? 왼쪽에는 자산, 오른쪽에는 부채 자본으로 펼쳐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T계정 양식에 이렇게 양쪽으로 기록을 할 때는 항상 왼쪽과 오른쪽이 같아진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오른쪽인 대변과 왼쪽인 차변이 같아진다 해가지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대차 평균의 원리다 하는 겁니다. 대차 평균의 원리가 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거래 통해서 회계 처리하고 장부 작성해 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큰 틀에서 그래서 결국에 이제 재산 상태를 이렇게 나타낸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2번에 보게 되면 주주로부터 출자받는 금액을 자본, 외부에서 차입한 금액을 부채라고 하며 재무상태표의 기본 양식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왼쪽에는 자산, 그리고 오른쪽에는 부채와 자본의 합계로 우리가 나타내게 되고 재무상태표 양식을 보게 되면 자, 자, 요 왼쪽에 이게 이제 누구의 재무제표인지 나타내야 되는 거잖아요. 주식회사를 우리가 공부한다 했으니까 주식회사 누구누구 그 주식회사의 명칭을 적고 그 다음에 이 재무제표는 어떤 일정 시점을 나타낸다고 했으니까 그 시점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어느 시점을 표시를 하게 되면 우리가 회계 기간을 정해가지고 이러한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우리가 보고를 하거든요.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그게 바로 이제 보고기간, 회계기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회계기간이 1년을 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법에서 정해놨어요. 자,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제 1월 1일 시점에 시작해가지고 1월 1일 말로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이에요. 회계기간을 정할 때. 물론 그게 강제적으로 모든 기업은 다 회계기간을 1월 1일에서 12월 31일로 정하는 게 아닌데 우리 교과서상에서나 일반적으로는 회계기간을 정할 때 1년 기준으로 했을 때 1년을 넘어서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1년 기준으로 했을 때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를 회계기간으로 정한다 하던 겁니다. 그 기간에 이루어지는 재산 상태와 경영 성과를 매년 보고하게 되는 거예요. 각 기업들은. 그러면 그 기업의 재산 상태를 나타낼 때는 회계기간 종료 시점인 회계기간 말을 기준으로 하는 게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2000X년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요 회계 실체가 된다는 거예요. 이 기업의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건데 이 재산 상태를 우리가 숫자인 화폐 금액으로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금액의 단위를 적는 거죠. 1,000원 하면
이렇게 놓고 1,000원이라고 그러면 이건 100만 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뒤에 공세기가 더 생략이 돼 있는 거죠. 삼성전자 재무제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뭐라고 써져 있냐면 100만 원 이렇게 써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워낙 규모가 크니까 그렇죠. 원으로 표시할 수가 없는 거죠. 동그라미가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6개 생략해가지고 100만 원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100만 원부터 이제 출발하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요 재무상태표 머리 헤드에 그 재무제표 명칭을 적는 거예요. 이거는 그 기업의 우리 기업의 이제 회사의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상태표 누구의 그 회사의 어느 시점에서요. 그렇죠? 예, 화폐 금액으로 우리가 나타내게 되는 거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작성했을 때 차변 합계액과 자산의 합계액과 부채 자본의 합계액은 서로 어떻게 된다? 같아야 된다. 그걸 우리는 대차 평균의 원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무상태표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는 거예요. 이 재무상태표 구성 요소가 누가 있냐면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고 자본이 있다는 거죠. 그런 자산, 부채, 자본이 이제 어떤 것인지 그 구성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자. 그렇다는 겁니다. 자, 먼저 구성 요소를 보게 되면 자, 자산이 나와요. 자, 교재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다. 이게 이제 자산의 정의예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거는 자산의 정의인데 자산의 정의는 크게 세 가지. 물론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을 해야 되는 거야.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만 만족해서 자산으로 정의되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했을 경우에 우리가 자산으로 정의가 된다. 그런 겁니다. 자,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된다. AND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모두. 제가 앞으로 오와 그러면 어느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고 AND라고 하면 모두 만족해야 된다. 또는 이거는 모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산의 정의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회계라는 거는 회계 기간을 정해놓고 회계 기간에서 발생한 거래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회계 기간이라는 게 보통 1년 기준으로 해서 자, 2000X 1년도 1월 1일에서 12월 30일까지 이렇게 회계 기간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 회계 기간 중에 회계상의 거래가 일어나게 되면 그 거래를 기록을 해서 장부를 만들어 놓고 회계 기간이 종료가 되면 종료가 된 이후에 이제 모든 게 확정이 되기 때문에 회계기간 종료 시점에서 우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우리는 결산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결산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또는 손익계산서라는 걸 우리가 작성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이러한 재무상태표하고 이 손익계산서에 이 기록되는 내용은 다 뭐냐면 바로 회계기간, 작성하기 이전에 과거 거래의 결과를 기록한다. 그러니까 과거 사건이라는 거는 바로 과거에 이 회계기간, 이전의 회계기간에서 이루어진 회계상의 거래를 의미하는 거죠. 그걸 과거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 사건, 회계기간, 이전의 회계기간에 일어난 회계상의 거래. 그 거래의 결과로 인해서 자,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다는 거는 기업이 소유권을 지니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통제로부터 그쵸? 그 기업은 미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원이다. 합니다. 미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하는 자원이다. 미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하는 자원이 뭐냐면 그 내가 통제하고 있는 그것으로부터 미래 돈을 벌어들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걔를 우리가 뭐라고 정의한다? 자산이라고 정의한다. 합니다. 그래서 자산의 정의는 이 세 가지 과거 사건의 거래 결과로 인해 가지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는 자원이다. 예를 들어서 자, 요 회계 기간 중에 토지를 구입을 했어요. 자, 토지를 100원 주고 구입을 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과거 사건의 거래 결과로 인해서 토지를 구입했으니까 이 토지의 주인은 이제 기업이 되는 거죠. 소유권을 지내고 있으며 그리고 나중에 이 토지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팔아서 이익을 남길 수도 있고 또는 토지를 내가 임대해서 임대료를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토지로부터 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토지를 기말 현재 내가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얘는 어디에 속한다? 자산의 정의에 부합된다. 그렇다는 겁니다. 왜? 요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다 만족하고 있으니까. 아시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예. 자, 동그라미 2번을 보게 되면 자산의 특징 중에서 유형자산은 포함한 많은 종류의 자산은 물리적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물리적 형태가 존재하지 않지만 자산으로 기록하는 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물리적 형태가 있으면 우리가 그런 자산을 유형자산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물리적 형태가 없는 자산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무형자산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형자산에 해당되는 건 바로 뭐냐면 각종 권리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어떤 제품을 개발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특허권을 획득을 했어요. 그럼 특허권이라는 거는 그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죠. 우리가 물리적 형태가 존재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물리적 형태. 물리적 형태가 존재한다는 이 의미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거나 또는 만질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거나 만질 수 있는 그런 자산은 유형의 자산이 되는 거야. 근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 없는 그런 자산은 바로 무형의 자산인 거야. 물리적 형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물리적 형체가 존재하지 않아도 우리는 자산으로 기록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시험과 관련해서는 이제 이런 내용이 중요한 거야. 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리적 형체가 존재해야 된다. 맞는 말이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다. 하던 겁니다. 그렇죠? 어떤 자산이 존재한다는 거야. 무형 자산이 존재한다. 그래서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이런 각종 권리들 있죠? 이런 것들은 물리적 형체가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는 자산으로 기록할 수가 있다. 그걸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에 보게 되면 수취채권과 부동산을 포함한 많은 종류의 자산은 소유권 등 법률적 권리와 관련되어 있다. 그런데 이 소유권이 여기서 얘기하는 법적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법적 소유권. 법적 소유권이 자산의 존재를 판단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합니다. 여러분들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야, 너가 지금 방금 전에 1번에서 자산의 정의를 얘기할 때 소유권이 존재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얘네들은 엔드래매. 근데 3번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거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소유권은 넓은 의미에서 법적 소유권뿐만 아니라 법적 소유권이 없어도 회사가 그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어떤 위험과 효익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법적 소유권이 없어도 그 자산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회사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제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경제적 실질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여기서의 소유권이라는 거는 그 통제의 권한이 굉장히 넓은 거예요. 법적 소유권이 있으면 당연히 이제 내가 그 자산으로부터 배타적인 권리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법적 소유권이 없어도 내가 그 자산으로부터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배타적인 권리라는 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경제적 실질적인 소유권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자산에 포함이 된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산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그게 리스 자산이 되는 거예요. 리스 자산. 리스 자산에서의 리스 회계 처리에서 우리가 이제 사용권 자산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리스라는 거 공부하면 이제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자산의 특징을 얘기할 때 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리적 형체가 존재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또 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소유권만이 존재해야 된다? 그렇지가 않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소유권이라는 거는 경제적으로 실질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니까 형식적인 법적 소유권뿐만 아니라 그냥 내가 경제적으로 실질적으로 내가 소유권이 있다라고 하면 자산의 정의에 포함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미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나 사건. 우리 회계에서 기록하는 거는 과거 사건의 결과를 기록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거고, 5번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지출의 발생과 자산의 취득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나 양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우리가 이제 자산을 구입을 했어요. 토지 100원. 그래서 내가 현금 주고 구입했다. 100원. 그러면 지금 보게 되면 이 자산의 취득 원가는 내가 지출한 요 금액과 어떻게 돼요? 일치하죠? 보통 내가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지출한 대가하고 그 자산의 취득 원가는 일치하는 게 일반적인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같은 겁니다. 어떤 경우에? 내가 증여받은 경우에. 그렇죠. 증여받은 경우에. 그때는 현금이 0이에요.
근데 우리가 양쪽에는 동일하게 우리가 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거 현금 표시하지 않고 여기는 뭘로 표시하냐? 내가 증여받으면 나는 수중자가 되는 거죠. 자산, 수중, 이익. 그러니까 이거는 지출이 없는 거죠. 기부받거나 또는 증여받았을 때. 그렇죠. 지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산 같은 경우에는 지출이 없다고 해서 이 자산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데 이걸 기록하지 않게 되면 회사는 가공의 자산을 기록하는 거죠.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가공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록을 하는 거야? 이 자산에 대한 공정가치를 측정해가지고 이 공정가치만큼을 기록을 한다. 그러니까 지출이 없어도 자산의 취득원가는 기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지출한 대가가 자산의 취득원가가 돼야 된다는 그 양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다. 어떤 경우에? 증여를 받은 경우에. 그렇죠?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지출 금액과 자산의 취득원가가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다. 지금 보게 되면 5번, 6번이 바로 그 내용을 나타내는 겁니다. 증여받은 재화는 자산의 정의를 충족할 수가 있다고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이제 요약해서 써놓은 게 거기에 이제 자산의 특징으로서 이제 크게 4가지, 여기 시험에서 이제 언급될 수 있는 거, 그 표로 정리해놨죠? 물리적 형태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고 합니다. 법률적 권리 반드시 법적 소유권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고. 과거의 거래 사건의 결과로 인한 거죠. 그래서 미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자산을 기록하는 건 아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출의 발생. 반드시 지출한 금액의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록하는 거다? 그렇지는 않다.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에 나오는 자산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외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산의 이제 대표적인 예를 나타내는 건데, 자산도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도 여러 가지 종류의 자산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 종류의 자산이 있을 건데, 그 대표적인 그 자산의 항목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산 계정의 계정 과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거래가 발생을 하면 회계 처리를 하고, 그러면 그 회계 처리를 통해서 여러 그 요소들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요소들의 이게 거래 요소가 되거든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각각 요소들의 여러 항목들을 우리가 기록을 해가지고 장부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자산이라는 요소에,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자산 계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자산 계정에도 여러 항목들이 있죠. 그러면 그걸 우리가 자산 계정의 계정 과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한 계정 과목에 어떤 것들이 있다? 상품, 제품, 매출 채권, 미수금, 대여금, 선급금, 비품, 토지, 건물. 이게 바로 자산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에 해당이 되는 거다. 겁니다. 그래서 상품은 뭐냐면 상기업이란 건 뭐냐면 내가 어떤 물건을 완성품을 구입해가지고 그걸 판매하는 기업이잖아요. 싸게 구입해서 비싸게 판매하는 거야. 그럼 내가 이제 그거를 구입을 하죠. 무슨 목적으로? 나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그러면 그 자산을 기록할 때 그 자산의 명칭을 뭐라고 그러는 거야? 상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제품은 뭐예요? 이거는 제조기업이 만드는 거예요. 원재료를 구입해가지고 그걸 가공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품 원가 계산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원가 계산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제품의 원가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그 제품 자산이 되는 거죠. 자산. 그 자산이고 그 제품의 원가를 우리가 자산의 그 금액으로 기록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출채권 이렇게 나왔어요.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뭐냐면 이렇게 회사들이 상기업들이나 또는 제조기업들이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그러니까 상기업 같은 경우에는 구입해서 판매할 거고 제조기업은 만들어서 판매할 거잖아요. 이렇게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을 우리는 재고자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을 우리가 재고자산. 그러한 재고자산을 외상으로 판매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팔면서 바로 현금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현금 매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물건을 팔면서 그걸 나중에 돈 받기로 해서 그걸 우리가 신용 매출, 외상 매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외상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 나중에 내가 돈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고자산의 외상 판매를 통해서 돈 받을 권리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도 자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걸 매출 채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미수금은 뭐냐면 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재고자산 이외에도 여러 자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 그걸 유형자산이 되는 거고, 또는 어떤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 투자부동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고자산을 외상으로 판매해서 발생하는 채권은 우리가 매출채권이라고 기록하고,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을 외상으로 판매했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채권을 우리는 미수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여금은 뭐냐면 금전채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채권도 그 채권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명칭을 달리 가져가는데, 회사 같은 경우가 가장 주로 이루어지는 거래가 바로 뭐냐면, 상기업이든 제조기업이든 재고자산을 구입하거나 재고자산을 만들어가지고 판매하는 게 그 회사의 주요 영업활동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재고자산 판매를 통해서 발생하는 채권, 그때의 채권은 우리는 매출채권,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이건 자산으로 기록하는 거고,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을 외상으로 판매했을 때 받을 채권, 그걸 우리는 미수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금전채권, 돈을 빌려줬을 때, 나중에 이제 이자하고 이제 우리가 원금 받을 거잖아요. 그 금전채권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대여금이라는 이런 명칭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채권도 어디서 발생했냐에 따라 가지고 각각의 명칭이 달라요. 재고자산 판매, 외상, 그러면 매출채권.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 외상 판매, 미수금. 돈을 빌려줬다, 대여금. 다 이런 것들이 바로 자산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들이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선급금은 뭐냐면, 내가 선급금이라는 게 내가 재고자산을 구입하기 전에 계약을 맺으면서 돈을 미리 줬어요. 그럼 나중에 뭐예요? 상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죠. 그게 바로 선급금이에요. 그러니까 상품을 구입하기 전에 또는 원재료를 구입하기 전에 미리 지급한 금액. 그럼 나중에 뭐예요? 상품을 받을 권리, 그 다음에 원재료를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죠. 자산은 권리예요, 권리. 권리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산으로부터 내가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과거 내가 거래 결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상품을 구입하기 전에 돈을 미리 지급을 해요. 그럼 나중에 상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선급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비품 토지 건물. 내가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용되는 자산이 있잖아요. 내가 사무실도 있어야 되니까 건물을 구입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공장 부지가 있어야 되면 토지도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 직기 비품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냐면 유형자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게 되면 다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건데, 이제 자산을 우리가 예시하게 되면 그 자산의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각각의 명칭을 우리가 구분하는데, 그 우리가 자산 계정의 개정 과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명칭인데 상품, 제품, 매출채권, 미수금, 대여금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항목이다. 그래서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면서 다 알게 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이제 자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부채, 자본 또는 수익 비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